짜장면 맛 기억하세요? 어릴 때 먹었던 짜장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맛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선 씨한테 짜장면이 그렇습니다. 10살 때 엄마가 사줬어요. 그날 처음이었죠. 아무리 쫄라도 절대 안 사주던 짜장면을 군만두까지. 그런데 엄마 본인 것은 시키지도 않고 영선이 먹는 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영선이 엄마도 먹어 하면 아니야, 너 다 먹어. 엄마는 배불러. 라고 했대요. 밥 먹고 나서 엄마가 영선이 손을 잡고 버스를 탔어요. 날이 저물어 컴컴해질 때쯤 엄마가 큰 건물 앞에서 내렸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선아,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가 안 오면 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영선이 엄마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나도 가. 근데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죠.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때 그 건물 안에서 어른들이 나와 영선이를 발견했죠. 그 건물이 보육원이었습니다. 그게 36년 전이었죠. 영선 씨가 46살이 됐을 때 간병인으로 들어간 집에서 노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노부인의 가슴에 있는 흉터를 봤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주부예요.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인데 용기를 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엄마랑 단 둘뿐이었어요. 아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없었어요. 엄마가 설명해 준 적도 없었고 영선이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집엔 엄마만 있는 거라고 알고 자랐죠. 엄마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시장 나물 장사, 남의 집 식모살이, 식당 설거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으셨어요. 가끔 술을 드시면서 우셨죠. 난 너 키우려고 몸 파는 것 빼고는 다 해봤어. 근데 이 팍복한 팔자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왜 이래도 이놈의 가난은 떠나질 않나? 그러면서 우셨어요. 어린 영선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들었어요. 학교고 뭐고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엄마를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엄마는 영선이가 어른이 되는 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영선이가 10살이 되던 해 새해였어요. 살던 방에서 월세가 6개월치나 밀려서 결국 집주인한테 쫓겨났죠. 그날 엄마는 영선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어요. 아주 멀리 갔어요. 영선이가 엄마 어디가? 라고 하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도착한 곳이 중국집이었죠. 엄마가 짜장면이랑 군만두를 시켜줬어요. 아무리 졸라도 절대 안 사주던 거였죠. 영선이가 어린 마음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때 그 짜장면 맛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죠. 엄마는 본인 것은 시키지도 않고 영선이 먹는 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영선이가 엄마도 먹어 하면 아니야, 너 다 먹어. 엄마는 배불러. 했죠. 밥 먹고 나서 또 버스를 탔죠. 날이 저물어 컴컴해질 때쯤 엄마가 버스에서 내려서 큰 건물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영선아, 엄마가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가 안 오면 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영선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가. 근데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안 돼. 여기서 기다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대로 떠났어요. 영선이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요. 그제야 건물 안에서 어른들이 나와서 영선이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엄마는 어딨냐? 라고 묻는 어른들 앞에서 영선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10살이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모를 만큼 어린 나이가 아니었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보육원에서 영선이는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입양을 오는 분들이 아이를 고를 때 나이가 어릴수록 또 얼굴이 예쁠수록 성격이 밝을수록 빨리 됐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애교도 없고 어둡기만 했던 영선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죠. 그래도 보육원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죠. 맛있는 음식에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엄마랑 살 때처럼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뻥 뚫려 있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분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내 부모는 아니었으니까.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지워버리려 했어요. 날 버린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나는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거야. 그렇게 혼자 되뇌면서 울다 잠들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왔을 때 자립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변변한 기술도 학력도 없는 영선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영선이도 엄마처럼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주인 부부를 만나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숙식은 안 됐지만 보수가 괜찮았고 일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꽤 오래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주인 부부가 출근하고 없을 때였는데 띵동 띵동 계속 울려가지고 인터폰을 켜고 확인했어요. 남자 얼굴이 보였죠. 짜장면 배달원이었어요. 전날 그릇을 안 내놨다면서 가져왔다고. 영선이가 허둥지둥 그릇을 꺼내 나갔는데 인터폰 화면으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잘생긴 남자였대요. 홍콩 영화 배우처럼 눈썹도 진하고 코도 오똑하고 그때까지 이성한테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남자가 그릇을 받아서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다가 다시 내려서 영선이한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명함 하나를 내밀었대요. 요 앞 사거리에 있는 중국집인데요. 홀 영업도 하니까 시간 나면 먹으러 와요. 서비스 줄게요. 그러고는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는데 헬멧을 뒤집어 썼는데도 남자의 볼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게 보였대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심장에 뭔가 들어간 것처럼 두근두근 거렸대요. 주말에 그 중국집에 찾아갔어요. 남자가 영선이를 보자마자 뻘떡 일어났죠. 왔어요? 뭐 먹을래요? 짜장면 줄까요? 영선이가 그러겠다고 했더니
상에 짜장면에 탕수육에 잡채에 꽃빵에 온갖 음식이 잔뜩 차려졌어요. 그래서 영선이가 제가 시킨 건 짜장면밖에 없는데 하니까 남자가 무뚝뚝하게 서비스 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대요. 그때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우리 아들이 첫눈에 반했다고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남자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영선이도 덩달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죠. 반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였죠. 첫 남자친구가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짝이 됐어요. 보육원 친구들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영선이는 되도록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더는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버림받았지만 나는 보란듯이 가정을 꾸리고 내 남편,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컸죠.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밤, 남편이 영선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이젠 내가 당신 남편이자 부모이자 오빠야.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능력도 없는 놈이라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평생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당신 평생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누구 하나 죽는 날까지 평생 함께는 할 거야. 영선이가 그 말에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뻥 뚫려 있던 구멍이 그제야 메워지는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어요. 남편은 영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전한 가난뿐이었어요. 남편이 중국집 배달일을 그만두고 일식집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 월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아이들도 생기고 시부모님도 아프시고 돈 나갈 곳은 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에 남편이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그 시절엔 CCTV가 많지 않아서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급한 불만 끄고 퇴원을 시켰는데 남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탓에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됐어요. 외출을 할 때 목발이 필수가 됐고 당연히 일식집에서도 잘리고 말았죠. 영선이가 순식간에 남편과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어요. 혼자 버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그때 식모일 하던 집 사모님이 영선이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간병인 자리를 소개해줬죠. 교외에 있는 대저택에 혼자 사는 60대 노부인인데 풍으로 쓰러져서 24시간 케어할 간병인을 찾고 있다고. 보수가 지금 버는 것의 2배가 넘었어요. 영선이는 망설일 것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죠.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식모살이하면서 어지간한 부잣집은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총 3층짜리 저택에 방만 1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커다란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셋뿐이었어요. 영선이가 돌봐야 할 사모님과 사모님 조카라는 중년 남성, 그리고 그 남성의 아내. 조카라는 사람이 영선이를 맞이했는데 어딘지 있어 보이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요. 자기 아내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라면서 근데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인사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
영선이가 돌봐야 할 노부인은 나뭇가지처럼 비쩍 마르고 성성한 백발에 몸 반쪽을 거의 못 쓰다시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온전했고 조금도 까탈스럽지 않았어요. 영선이를 보자마자 어눌한 말투로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인사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영선이는 정성을 다해 사모님을 돌봤어요. 풍에 좋다는 음식을 해 먹이고 매일 휠체어에 태워 산책도 다니고 유명한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다 다려 먹이기도 했죠. 사모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어요. 말도 잘 못하시던 분이 영선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하며 아이처럼 웃었을 땐 꾸역꾸역 눈물이 났죠. 그날 조카가 영선이를 불렀어요. 왜지 싶어서 갔는데 사모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한의원약은 이제 그만 먹이세요. 이해가 안 됐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왜 먹이지 말라고 하냐고 하니 작은 사모님이 끼어들었어요. 계속 먹이면 해본 줄 아세요? 나중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한테서 진실을 들었어요. 조카 부부가 사모님 재산을 노리고 들어앉은 거라고. 사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데 영선이가 와서 너무 좋아지니까 못마땅한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동시에 사모님이 너무 가여웠어요. 수백억 자산가인 노부인이 자기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게. 영선이는 조카 부부 경고를 무시하고 몰래 계속 약을 다려드렸어요. 약봉지를 그대로 갖고 오면 걸릴 것 같아서 일일이 뜯어서 음료수병에 담아왔어요. 매일 마사지도 해드리고 체조도 시켜드리고 그래서인지 사모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왕진을 온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한 사모님 저녁을 가지러 가는데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영선이를 바라보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죠. 아까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봤는데 작은 사모님이 냄비에 뭘 넣더라고. 아무래도 독인 것 같아. 영선이가 설마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버리고 새로 끓여달라고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사모님이 침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쉬는 소리만 냈어요. 그래서 영선이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죠.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조카 부부가 나왔어요. 영선이는 내색 안 했는데 그 순간 조카 부부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를 봤어요. 회심의 미소를. 시간이 지나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영선이가 사모님을 따라 병원까지 함께 갔죠. 다행히도 사모님은 단순 감기였어요.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지면서 몸이 놀란 거였죠. 안,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영선이는 사모님 옷 단추를 풀다가 처음으로 사모님 가슴팍을 봤어요. 긴 흉터가 있었죠. 울퉁불퉁한 번개 모양의 큰 흉터. 영선이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 비슷한 흉터를 36년 전에 봤죠. 엄마 가슴팍에서. 엄마가 술 취한 남자한테 칼을 맞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슴에 큰 흉터가 생겼죠. 근데 그 흉터랑 똑같았어요.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한 흉터 같은 거겠지. 사모님이 우리 엄마라는 건 말도 안 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사모님 얼굴 위에 자꾸만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영선이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서 사모님 성함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죠. 영선이를 버린 엄마의 이름과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금 누워 계신 그분이 36년 전에 짜장면을 사줬던 그 엄마였죠. 보육원 앞에 두고 사라진 그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젠 수백억 자산가가 된 엄마였어요. 영선이는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까?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주변에 자기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엄마가 이상하게 측은했어요. 일단 입을 다물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정성껏 돌봤죠. 이제 간병인이 아니라 딸의 마음으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웬일로 조카 부부가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면서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영선이가 사모님 저녁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조카 부부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당신 지금 우리 숙모님한테 뭘 먹이려는 거야? 하면서 사장님이 영선이가 들고 있던 밥그릇을 엎어버렸어요. 영선이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사장님이 무언가를 영선이 앞에 던지면서 외쳤어요. 눈이 있으면 이거 봐! 이거 보거독이잖아! 이게 지금 네 방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너 우리 숙모님 밥에 뭔 짓을 한 거야? 사모님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영선이를 쳐다봤어요. 영선이가 바로 알아챘죠. 이게 계략이라는 걸. 보거독을 어디서 구해서 자기 방 쓰레기통에 넣어뒀다는 걸. 영선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 그동안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근데 조카 부부가 더 몰아붙였어요. 네 남편 일식집에서 일했잖아. 보거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겠네. 그 절름발이 남편도 공범 아니야? 죄 없는 남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선이가 홧김에 외쳤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왜 죽여요? 왜? 일순간 정적이 찾아왔어요. 작은 사모님이 비웃으며 말했죠.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 아줌마 미쳤어요? 영선이는 신경 쓰지 않고 성큼성큼 사모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날 잊고 잘 살았나 봐. 날 낳은 엄마가 10살 때 날 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사모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면서 말도 안 돼. 그런 네가. 그러곤 말을 잇지 못했죠. 영선이가 말했어요. 맞아, 나야. 엄마가 36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영선이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도 영선이를 따라 주저앉았죠. 그리고 기다시피 다가와서 영선이를 끌어안았어요. 네가 진짜 영선이야? 내 딸 영선이야? 어느새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조카 부부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사장님이, "야, 숙모님, 이 아줌마가 재산 노리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죠. 작은 사모님도 "이거 친자검사 해봐야 돼요." 하면서 옆에서 표독스럽게 주절거렸어요. 영선이가 코웃음 치며 말했죠. 친자검사?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조카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 다 녹음해뒀어요. 약 먹이지 말라고 한 것도, 사모님 돌아가시면 서슴지 않게 챙겨주겠다고 한 것도 다요. 어디 한번 경찰서에서 만나볼래요? 조카 부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열쇠고리 같은 걸 눌렀어요. 삑삑 하는 경보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보안업체 긴급 호출이었어요. 엄마가 말했죠. "그동안 너네들이 내 재산 노리고 있다는 거 눈 감아줬어. 외로운 노인한테 와서 쉬는 내색 없이 있어준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고 일부는 너네한테 남겨줄 생각도 있었어. 근데 욕심이 과했지. 지 숙모를 죽이려 하고 내 딸한테 죄를 덮어 씌우려 해? 경찰 불러서 콩밥 먹이는 게 내 마지막 배려니까 당장 나가!" 조카 부부는 보안업체 소리가 들리자마자 불이 났게 도망쳤어요. 그 뒤로 그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제 녹음 파일이 있었고 친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영선이가 이겼죠. 조카 부부는 살인미수죄와 공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영선이는 이제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엄마 곁에 있었어요. 밥도 챙겨드리고 산책도 가고 목욕도 하고. 잃어버렸던 모녀간의 시간에 조금씩 되찾아 나갔어요. 엄마의 권유대로 남편과 아이들도 불러서 함께 저택에서 생활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편도 엄마를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기들도 잘 따랐죠.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품도 많이 좋아졌죠. 이젠 거의 나으셔가지고 혼자 식사도 하시고 몸도 가누셨어요. 그 2년이 영선이한테 평생에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 36년 만에 찾은 엄마가, 근데 건강해 보이던 엄마가 2년 뒤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눈을 감으셨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엄마의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같이 찾아왔죠. 집에서 몇 달을 누워만 있었어요. 36년 만에 찾은 엄마를 고작 2년 만에 보내야 했다는 게 세상이 너무 야속했어요. 하지만 그 영선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영선 씨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를 만나고 나서 엄마가 그 큰 저택에 혼자 어떻게 살아왔을지 생각했어요. 수백억 자산가인데 자기를 등쳐먹으려는 조카 부부 말고는 아무도 없이 자기를 두고 간 이후로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을 거라고. 그게 뭔지는 본인도 잘 알거든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게 어떤 건지. 엄마는 자식한테 한 짓이고 저는 부모한테 당한 거지만 그 구멍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엄마가 주저앉으면서 절 끌어안고 한 말이 있었어요. 단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널 찾는 게 무서웠다고.
저도 자식을 둘이나 낳은 부모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손에 잡히듯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영선이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남편이랑 작은 일식집을 차려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죠. 남편이 요리 솜씨가 아주 좋거든요. 남편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주방에서는 문제 없어요. 영선이가 홀을 보고 남편이 주방을 맡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엄마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조금씩 해주고 있대요.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다 말해주려고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영선이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도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그날 엄마가 사준 짜장면, 엄마는 본인 것을 시키지도 않고 제가 먹는 걸 물끄러미 바라봤잖아요. 그때 엄마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잘 먹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떠나기 전에. 그래서 차마 먹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젠 알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흉터 이야기가 제일 오래 마음에 남았네요. 36년입니다. 영선이가 엄마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었죠. 네, 근데 그냥 살았어요. 먹고 살라고. 간병인으로 들어간 집에서 옷 단추를 풀다가 우연히 본 흉터 하나가 36년을 건너뛰었어요. 그 흉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영선이는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엄마도 끝까지 몰랐을 거고요. 조카 부부한테 둘러싸여서 혼자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선 씨는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흉터가 36년 전에 생긴 그 흉터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줬네요.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말이 이 이야기만큼 잘 맞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연에서 제가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중국집에서 엄마가 영선 씨한테 짜장면이나 군만두를 시켜줬는데 본인 것은 시키지 않고 영선이 먹는 걸 그냥 바라보는 장면.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음, 딸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실컷 먹이고 싶었던 엄마의 눈빛. 먹으면서 떠나지 말라고 붙잡을 것 같아서 본인은 아무것도 못 시킨 엄마의 눈빛. 그 짜장면이라는 맛 하나가 36년 동안 영선 씨 기억 속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잊지 않았던 탓에, 아니, 덕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건가 봐요. 끊어진 것 같아도 정말 얇게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봐요. 네, 영선 씨 사연이었습니다. 용기 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영선 씨가 엄마를 용서하기로 한 이유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네요.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 그 말이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보다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한 거잖아요.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2년을 함께 있다가 가셨잖아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고작 2년이라는 게 참 야속하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그 2년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한테. 만나지 못한 것보다 어쨌거나 만난 게 더 크니까. 2년이라도 함께 했으니까.
혹시 지금 오래 연락이 끊긴 가족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간병인으로 들어간 집에서 엄마를 만날 줄 영선 씨도, 영선 씨도 몰랐잖아요. 네, 끝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영상 아래 이메일이나 커뮤니티 탭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